검찰이 유동규 동거인을 함께 조사했다. 이거 이제 검찰이 인정한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사람을 왜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그게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노숙하시거나 힘드신 분들이 겨울 날려고 잡범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건 배고파서 그런 거고. 사람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와 아른아른거려.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도 못해. 또는 같이 조사해. 검찰이 인정했어요. 대표적으로 회유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인질극 현장에 엄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진짜요. 인질극 현장에 가족 나오잖아요. 아내 나와가지고 누구누구야 너 착한 짓 다 한다. 자수해라. 최대한 선처해 주신댄다. 뭐가 달라요? 그럼 난 바로 자수해. 아니, 죄를 짓지 말고 살 생각을 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저는 나 오늘 또 무단횡단 했는데.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2번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가족을 건드리는 방식, 가장 비열한 방식이죠. 가족이 됐건 사랑하는 사람이 됐건. 아니 이 사람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범죄자의 가족은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은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가족을 보호하려는 본능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시민의 의무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동거인을 같이 놔두고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요 진술을 맞추는 거죠. 이건. 그렇죠. 진술을 바꿔라.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불러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꿔라가 아니라 이미 바뀐 진술에 바꿔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바뀐 진술에 대해서 정황 진술을 바뀌게끔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조가 있었죠. 유동규의 변심을 이제 알렸던 국회 내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여기 2명의 변호사가 접견을 시도했는데 검사실로 출장 나가버렸다. 못 만나게 했다. 이런 거고.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의 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 여기 이제 소위 말하면 그거죠. 뇌물죄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뇌물죄가 굉장히 더 중죄. 그래서 여기 이제 야 너 뇌물죄로 엮길래 정치자금법으로 엮길래 정치자금법으로 엮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으로 걸리는 게 훨씬 이 사람 입장에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게, 정치자금법에는 전달책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과태료 1,000만 원 정도라면. 근데 뇌물죄는 제3자가 돼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뇌물죄는 이건 본인이 받은 거잖아요. 뇌물을 수뢰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하면 내가 선고한 거 아니고 나는 돈을 건넸을 뿐이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엄청 경해지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구속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거예요. 1년 정도 됐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다.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 안 나오고 있다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그러면 만나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당신이 썼습니까? 당신이 받았습니까? 만약에 전달한 때가 있다면 전달한 데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죄가 훨씬 경해집니다. 뭔가를 만들고 싶어도 지금까지 못 만들었을 거예요. 네. 자, 검찰 반응이 나 골 때려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석방으로 수사 어려워진 게 당연하다. 신병 확보 위에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재구속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 사건이면 재구속해야 되는데 검찰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석방으로 수사가 어려워진 게 당연하다. 이게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제 새날 봤다니까. 아니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수사가 어려워졌으면 석방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어제 새날 본 거야. 석방해놨는데 갑자기 웬 똑똑한 애가 나와가지고 야 오염되기 쉬운 증거를 석방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말을 하니까 아 맞다. 그게
채널 봤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경찰 정보과에서는요 유력한 유튜브 채널 같은데 다 모니터링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요약해가지고 보고합니다. 그게 검찰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저번에 대검 정보기획관에서 그 윤석열 관련해 갖고 고발 사주 나왔을 때 그렇죠. 이쪽 저쪽 10개씩 유튜브를 모니터링해서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맞는 말이고요. 큰일 났다. 그다음에 구속 필요성의 의견서를 담고 재판부의 병합 불허로 구속 연장이 불발됐다 같은 얘네들이 말이에요. 그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이었다면 어떻게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는데 유동규를 풀어주려고 유동규한테 뭔가 딜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너 석방시켜줄게. 그러니까 뇌물죄는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 정치자금법으로라도 김용한테 돈 줬다고 해. 이거예요. 그 한마디에 김용을 긴급 체포하고 민주당에서 압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를 풀어주기로 한 날을 잡고 유동규와 김용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김용을 체포하는 상황을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대충 그냥 그 검찰이나 그쪽에서 대충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병합을 불허하면요 구속 연장하기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병합이 되면 한 개의 재판이 되기 때문에 구속되고 6개월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6개월이 넘어가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병합이 안 되면 이쪽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재판부에서 병합 6개월이 넘었어도 저쪽 재판부에서 6개월이 안 넘었어요. 그래서 병합이 안 되면 구속기간 연장이 사실 더 쉽습니다. 그럼 풀어준 오히려.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렇게는 말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증언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 변호사를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변호사 접견을 안 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는데 정변이 와서 뭘 도와주려고 와야 되는데 내가 정변 안 만날래요. 내 변호사 안 만날래요 하면은 나는 이미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와가지고 네가 푸나가 돈만 받았다고 얘기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면은 정변을 만나면은 괴로우니까 내 변호사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안 봐도 마찬가지고 뻔하잖아요. 이게 뻔하잖아요. 유동규가 이쪽 진영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저거 허용했겠냐고. 불가능한 얘기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은 언론 대응하는 업무가 50%라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유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주저할 게 없으면 언론 플레이 왜 합니까? 증거가 없다 보니까 언론 플레이로 먼저 죽이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노무현이고 그게 조국이고 그게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이준석. 그렇지. 네. 대장동 사건 일지를 보면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검찰이 횡설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전달했다는 5억 원을 수표 4억 원, 현금 1억 원이라고 했다가 현금 5억 원이라고 하는 등 그때부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엔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세웠던 그림에 현찰 8억 원을 맞춘 느낌. 오히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현찰이 동원되고 증거가 안 남는 걸 검찰이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졌냐면요. 사실 2021년 4월 시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시기도 이상한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술이 있으면 그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정황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현금은 흔적을 반드시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라든지 이 일당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일당들이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한 돈들이 있었을 거예요. 검찰이 계속 추적을 했을 겁니다. 검찰이 계속 추적했는데 끝내 추적에 실패한 돈이 한 8억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2021년 전후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정황 증거의 진술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력하게 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증거들을 보고 진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실 중에 이 밝혀지지 않은 일부의 갭들, 이 갭들을 이용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갓 오브 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다가 이게 그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된 갭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갭들을 보고 사람들은 신을 찾는 거예요. 아, 이건 역시 신의 영역이다. 과학자들도 못 밝힌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없어진 돈을 보고 그 갭을 보고 이건 역시 이재명의 영역이다. 이재명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도 안 나와 그랬더니 잘 숨겼는데. 그렇죠. 아니 그게 옛날에 공안이 빨갱이 수사할 때 그거예요. 증거가 안 나오면 얘네들이 훈련이 얼마나 잘 된 애들인데 증거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골 때리는 거예요.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사건, 뇌물 비슷한 거죠. 현찰을 전달하게 되면 증거가 안 남다는 걸 검찰이 악용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안 남지. 줬는데 그리고 정황만 막 갖다가 붙이면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발표를 하거나 언론사에 자료를 줄 때 전달했다는 장소를 지목을 합니다. 어디 빌딩 주차장, 그렇죠. 어디 무슨 식당. 그렇게 해야 판사도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근데 판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도 몰랐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든 부원장이 한 명이 아니고요. 부원장 20명인가 그래요. 아니 3명. 아니에요. 10명인가? 열 몇 명 돼요. 그러니까 20명 가까이 된다고 부원장이. 하나만 알려줄까요? 민주당 교육연수 위원장이 정봉주잖아요. 나보고도 부원장 하래서 그래서 내가 이거 아예 안 한다 그랬더니 20명이 넘는데? 그래서 안 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자리에 제가 좀 유동규 해외 협박으로 바뀐 사항들 한번 보겠습니다. 뇌물수수자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데 이거를 정치자금 단순 전달자 이건 집행유예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동규도 그렇지만 유동규하고 김용이 재판에서 어마어마하게 다툴 겁니다. 나는 줬다. 나는 안 줬다. 안 받았다. 이게 재판의 핵심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유동규한테 너 징역 10년 이상 할래?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갈래? 요 딜을 했을 가능성. 8억 몰수 추징. 그 받은 거 8억 몰수해야 되잖아요. 이거 없어. 몰수 추징이요. 없어. 이렇게 바뀌면은. 그 다음에 구속 연장도 마찬가지고. 석방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회유 협박 쉽게 표현하면 딜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딜의 정황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증인이 그 증언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이해관계가 있는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료 만들어주신 김승원 의원 감사드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송경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거를 총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죠. 대선자금 서해 피살 강제 북송 수사 중심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심이니까 중앙지검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웃을 타임. 자, 알려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송경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성윤 지검장 건너뛰고 당시에 최강욱 기소했던 놈이에요. 이성윤은 윤석열하고 척일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성윤을 건너뛰어버려.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검찰 시스템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원석이는 진짜로 바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꼬붕. 그리고 실제로는 중앙지검장의 송경호로 앉힘으로써 사실은 송경호가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 송경호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입에 국회 나와가지고 서해 피살 관련해서 서해 공무원이 피격 소각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이라고 단정을 해버려.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인 거야. 이렇게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그때 조국 장관 수사했던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반부의 수사 제2부의 차장이 송경호였습니다. 근데 배성범, 고영곤도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석방 불허했던 놈도 이놈이에요.
근데 옛날로 한번 가볼까요? PD수첩 광우병 사건 담당 검사 송경우 1, 2, 30 모두 무죄. 그래서 이번에 이탄 의원이 국정감사하면서 법원에 그런 말을 물어봐요. 무죄가 나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있어서 왜 처리 안 하냐. 얘네들 증거가 없는 걸 억지로 짜맞추게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던 놈들이 맞아요. 중앙지검장, 무슨 차장, 무슨 반부패 부장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거예요. 저 때 PD 수첩 때도 저 PD 수첩 제작진 무조건 기소하려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1, 2, 30 모두 무죄가 되면서 이 송경호 자체가 그냥 이명박의 검찰 뭐 이런 프레임이 이때부터 이제 이 별명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송경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직책을 주고 범죄를 수사하게 하다 보니까 의도가 있는 대로, 목적이 있는 대로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송경호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좌천이 됐었던 인물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지검으로 다시 끌어올린 사람이죠. 검찰이 어떤 놈들이냐. 12년째 감사 결과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국가기관 중에 유일합니다. 정변 이거 설명 좀 해줘봐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게 왜 이래? 아니 그냥 결론부터 따지면 그래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왜 검찰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냐? 검찰이 이렇게 하면 국가가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가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제재인데 형사사법체계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감사 같은 거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어디 감히 사법고시에 합격한 우리한테 행시 출신 니들이 나한테 자료를 내라 말아 해? 참.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 기재부하고 검사들이 법 위에 있는 새끼들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정치에 대한 불신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나쁜 것만 있으면 정치적이다 말 붙여버리잖아요. 전두환을 겪고 나서 정치에 대한 혐오와 환멸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 위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엘리트 위주로. 사법고시를 본 똑똑한 잘 배운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검찰 권력을 하면 공정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외부 영향을 안 받고 판단하면 공정할 것 같으니까 모든 법률에 대한 권리 법관한테 다 몰아줘 버리고 수사에 대한 권리 검찰한테 다 몰아줘 버리고 기재부라든지 뭐 원전, 마피아 이런 곳에 엘리트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해서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민주적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뭐 기재부도 문제, 원전도 문제, 검찰도 문제. 이 문제의 모든 하나의 원인은요.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견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대배심제가 있어서 이런 거 가지고 기소 못 합니다. 그 서해 공무원 그 사건도 사실은 오늘 지금 그거 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이 나올지 네. 말지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정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법치주의라는 게요. 법에 따라서 다스리라는 게 이거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죄가 됐던 게 지금은 죄가 안 되고 옛날에 죄가 안 됐던 게 지금은 죄가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법치주의라는 걸 정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근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뭐 측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걔에 가까운 사람도 최근에 그 선거법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법 임종성 의원 기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한번 이재명 지사의 사람들을 이거 한번 보세요.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임종성 의원 있잖아요. 명단 중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근데 이 사건도 보면 되게 골 때려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당위원장이거든요.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 기소했던 4명인가 3명인가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이재명, 임종성 그리고 아마 최재형이었던가요? 그렇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골 때린다니까. 뭐 식사를 했는데 단체 회원들과 식사했는데 46만 7천 원 결제했다고 이걸로 국회의원직 날린다. 근데 그건 선거 행사가 아니었다면서요. 선거 행사도 아니고 본인 식비는 본인이 처리를 했다라고 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7만 8천 원 사건이랑 비슷한 유사하게 지금 측근을 죽이고 있고요. 아니, 국감에서 한 말 가지고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거는데. 저기 JTBC가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JTBC가 SBS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단독 김용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도 1억 받은 정황. 유동규 이어 남욱도 김용의 대선 경선 자금 건넸다. 이 단독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검찰. 이런 식의 단독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방송으로는 TV조선 채널A뿐만 아니라 JTBC까지 합류를 한 거에다가 SBS까지 포함되면은 이건 나중에 이런 보도했던 것들 책임 절대 안 지잖아요. 안 지죠. 검찰이 수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보도의 악의적인 게 뭐냐면 저거는 민주당 내부 분열을 목적으로 두고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김용에 대한 대선 자금이 아니라 이제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낙연을 밀었던 사람들은 거봐 경선 자금 불법으로 가져와서 경선했네라고 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날짜 맞추려고 바뀐 것 같긴 한데, 4월이면 사실 대선 자금을 하기로 너무 이르잖아. 그러니까 경선 자금이라고 저는 바꾼 것 같아요. 그게 그거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튼 좀 그렇긴 한데 참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가 문제점을 따지면 참 많은데 선거법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선거법이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이 선거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법이 돼가고 있어요. 밥을 먹었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선거 기간에 김밥을 제공했는데 김밥을 제공했으면 이건 식사 제공일까요? 다과 제공일까요? 식사. 젓가락이랑 같이 줬으면 식사 제공이고요. 포크랑 같이 줬으면 다과 제공입니다. 이쑤시개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쑤시개. 어. 이게 우리나라 지금 법이에요. 선거법이에요. 자, 상황이 이렇다고요. 자, 민주당 사합회는 지금 아직 검찰이 안 온 것 같죠? 얘들 장난치는 거야. 지금 일몰시 건드는데 야간영장 들고 오는 건가? 야간열장 발행했다고. 아니 야간영장 방해했다고 야간에 막 오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 나중에 출마하겠다 얘들. 잘하면은 출마하겠다. 자, 많은 지지자들이 가서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오셔도 안 되고요. 수백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쇼하는 거라서 1부 마치겠습니다.